안녕하세요. 가설 검정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모평균의 검정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이다 라는 사실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가설은 다음 세 가지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설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이다. 대립가설이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더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가설을 보시면 규모가설은 모두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이다인데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아니다와 크다, 작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쪽 방향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은 크든가 작든가 양쪽 방향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나머지 두 가지를 단측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가설 검정은 양측 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단측 검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단측 검정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검정은 양측 검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모집단의 분산이니까 시그마를 알면 시그마 제곱도 당연히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의) 예제 5.2입니다. 제2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의 평균 IQ를 조사하였는데 표본 평균이 115였습니다. 25명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IQ는 11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집단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의 IQ가 평균 110인데 지금 현재 이 학생들의 평균 IQ는 115가 나왔으니까 110보다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설은 이렇게 세웁니다. 규모 가설이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죠. 이 집단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이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다. 이것 때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110보다 크다입니다. 여기서 모집단은 이 제2대학 경영학부 학생들이 되는 것이겠죠. 자, 한쪽 방향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설 검정의 아이디어를 보시면요. 모집단 안에 굉장히 많은 지능지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랜덤으로 2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표본 집단의 평균이 115가 나왔습니다. 이 모집단의 평균은 원래 110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것을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균, 모수에 대한 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25개를 뽑다 보면 우연히 좀 높은 값들이 뽑힐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얼마인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가설 검정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떤 주장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기존에 알려진 사실, 그것을 우리가 규모가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규모가설을 먼저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설에서 우리가 얻은 데이터 값이 많이 벗어날 때만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즉, 기존의 사실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 판단 기준이 되는 값은 모평균의 점추정 값인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값을 귀무가설일 때 한번 분포를 그려봅니다.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어떤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그려보고 관측된 표본 평균 값이 이러한 일상적인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대립가설이 맞는 것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설 검정의 절차이며 아이디어입니다. 자, 다시 예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귀무가설이 맞다면, 즉 모집단의 평균이 110이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죠.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정규 분포인데 지금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균은 110이고요. 25명을 조사했죠. 그리고 시그마는 10이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평균이 110이고 편차가 이것의 루트 씌워진 값이요. 루트 25분의 10, 즉 5분의 10이니까 2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관측값은 115가 나왔습니다. H제로가 사실일 때 평균이 110일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25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면 115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있긴 하지만 좀 적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벗어나 있으면 H1 대립가설이 맞는다라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야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할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이 110이고 편차가 2인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큰 값들도 110에서 많이 벗어나는 값들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H제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은 틀린 판단이겠죠. 가능성은 적지만 분명히 이 값들은 H제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H제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판단이 어느 정도는 틀릴 것을 각오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H제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틀릴 정도, 틀릴 각오한 정도, 틀릴 확률, 그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유의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알파는 보통 작은 확률이어야 되니까 5%, 1%, 10%를 사용을 하고요. 그 유의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기각력을 유도를 합니다. 즉, 이 정도 틀릴 확률에서 기각력을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H제로가 맞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 많이 벗어났어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값을 우리가 알파 유의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쓰는 값이 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H0이 맞아도 귀무가설이 맞아도 표본 평균이 기각력 값 이상 나올 확률, 이것이 유의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서 기각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수준은 알파는 5%로 잡겠습니다. 자, 이 기각력을 K라고 하면 이 K를 벗어나면 우리가 H제로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K를 우리가 표준화해 주면 얼마가 될까요? 자, 여러분 표준정규분포에서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입니다. 여기서 우측 확률이 5%가 되는 값이 1.645였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이 숫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정규분포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 기각력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1.64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K를 표준화해주면, 즉 K에서 110 빼고 편차 2로 나눠줍니다. K에서 110 빼고 편차 2로 나눠주면 그 값이 1.645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식에서 K 값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이쪽으로 곱해지고요. 110 넘어가면 113.29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113.29로 구했는데
엑셀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5%가 되는 K값을 구하는 것이죠. 엑셀에서는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모모.dist가 있고 확률이 주어졌을 때 X축 값을 구하는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K값, X축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버스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놈 인버스를 이용하시면요. 왼쪽 확률 0.95 집어넣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오른쪽 0.05니까 왼쪽이 0.95죠. 그리고 평균 110, 편차 2를 넣어주시면 113.289라는 값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값은 우리가 방금 구했던 113.29와 일치하는 값이죠. 예,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유의수준 5%에서 기항력을 구했습니다. 기항력 값이 113.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한 값은 115죠. 기항력이 113.29인데 이 115가 기항력 안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예, H0가 아니라 H1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귀무가설은 모평균이 110이다. 110이다. 대립가설은 110보다 크다였으니까 우리가 모평균이 110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의 유의수준은 얼마입니까? 알파는 5%입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X반은 115인데 이 115가 기항력 113.29보다 크기 때문에 H로를 기약한다. 유의수준 알파는 5%. 이렇게 요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한 검정은 유의수준이 5%일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의수준을 1%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방금 전에 5%일 때 113.29였었는데 한번 유의수준이 1%일 때 기항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면 이 정도 값일 테고요. 그때 기항력을 구했더니 114.65가 나왔습니다. 즉 113.65보다 작으면 H로가 맞고 크면 H1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 114.65는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측 확률이 0.01이 되는 값이 2.326이기 때문에요. 요 기항력을 표준화해주면 2.316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항력을 K라고 써주고 여기서 평균 빼주고 편차 2로 나눠주면 2.316이 돼서 K값을 구해보니까 114.65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15는 기항력 안에 속해 있습니다. 관측값 115는 기항력 114.65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알파는 1%로요. 이번엔 유의수준 1%로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제가 유의수준이 5%로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도 있었고요. 유의수준이 1%로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론을 써야 된다면 윗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랫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알파는 1%로 귀무가설 기약이라고 쓰겠죠. 왜냐하면요.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틀릴 확률입니다. 틀릴 확률이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틀릴 확률이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유의수준 5%로 판정하는 것보다 유의수준 1%로 판정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랫줄로 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표본 평균이 115가 아니라 114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의수준 5%로 기항력을 구했습니다. 113.29였었죠. 그리고 또 유의수준 1%로 기항력을 구했어요. 115가 여기 속해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측한 값이 114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항력이 들지 않으면 귀무가설이 맞는 것이고 기항력에 들어가면 대립가설이 맞는다고 판단할 것인데 요 114는
5% 기하력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알파가 5%면 귀무가설을 기하하지만요. 1%로 기하력을 잡았을 때는 기하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는 1%에서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윗줄을 쓰시겠습니까? 아랫줄을 쓰시겠습니까? 아까 둘 다 결론이 똑같을 때는 알파는 1%를 썼었는데 이번에는 귀무가설을 기하하는 것이 더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는 알파는 5%를 사용할까요? 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통계 패키지에서도 가설을 기하한다, 가설을 채택한다 등의 결과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통계 패키지에서 가설을 기하한다, 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말들을 써주게 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과 같이 같은 결과라도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하할 수도 있고 채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의 수준이 5%가 옳다, 1%가 옳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유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에서는 각 유의 수준에 따른 기하력을 제시하든가 또는 P값만 제시합니다. P값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H료가 사실인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H료가 사실일 때 이러한 결과 이상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H료가 사실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 이 P값이 만약 작다라는 것은 이러한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발생한 것이니까 P값이 작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값이 작으면 H료를 기하합니다. 이렇게 P값을 이용하면 기하력을 구하지 않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통계 분석 도구들은 SPSS, SAS 이런 많은 통계 분석 도구들은 P값만 출력해 줍니다. 가설을 기하한다, 채택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P값을 보시고 알파보다 작으면 H료를 기하하시면 됩니다. 이 수준 알파에서요. 이 알파는 여러분들이 즉 사용자가 5% 또는 10% 또는 1%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잡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P값을 이해하는 것이 통계적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통계적 검정을 배우는 동안에 요 내용을, 요 문장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값이 작으면 기각입니다. 앞에 예제에서 P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이 115가 나왔었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P값은 H료가 사실일 때 이러한 결과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했었죠. 즉 P값은 표본 평균이 115 이상 나올 확률입니다. 이 값이 P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 P값과 우리의 유의 수준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하한다고 했었죠. 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기하력이 114.65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확률이 1%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기하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요 P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예, P값이 1%보다 작습니다. 그 뜻은 1%로 기하력을 잡았을 때 기하력 안에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러므로 알파는 1%로 귀무가설을 기하합니다. 그래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엑셀에서 P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뭐뭐.dist였죠. 그래서 놈.dist를 이용합니다. 놈.dist 함수를 쓰면 우리가 왼쪽 확률이 구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놈.dist를 불러오셔서 x값은 115를 입력하시고요. 평균 110, 편차 2, 그리고 누적 확률 2를 써주시면 이쪽 확률이 구해집니다. 그 확률이 0.9937입니다. 그렇다면
P값은 1에서 요 값을 빼주시면 되겠죠. P값은 1에서 0.937 빼서 0.006이 됩니다. 이 P값 0.006이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유수준 1%에서 귀무가설을 기약합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P값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구하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표준정규분포입니다. 아까 115라는 값을 표준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115를 표준화해 주면 평균 빼지고 편차 나누어서 2.5였습니다. 2.5보다 클 확률, 요 값이 P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률을 한번 제가 엑셀에서 구해보면 엑셀에서 무슨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nom.s.dist를 이용하면 되겠죠. nom.s.dist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z값을 구하고요. 2.5, 그 다음에 누적에 2를 써주시면 이 왼쪽 확률 0.9937이 나옵니다. 그래서 P값은 1 빼기 0.9937에서 0.006. 아까와 결과가 똑같죠. 아까와 결과가 똑같은데 왜 굳이 제가 이렇게 표준화해서 구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표준화해준 값이 보통 마이너스 2하고 2를 벗어나면 우리가 기운값을 분포해서 멀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P값을 안 구해도 표준화를 해본 다음에 그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플러스 2보다 크면 이것은 기운가설을 기각하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의 예제 5.3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그 새로운 치료법에 의해서 16명에게 치료를 해보았더니 표본 평균이 14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 표준 편차는 2.3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치료법은 치료기간이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치료법에 의해서 14일로 하루가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치료법은 치료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규모가설은 과거에 알려진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집단의 평균이 과거와 똑같이 15이다. 이것 때 내가 새롭게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법이 과거의 15일보다는 좀 단축했다. 즉 대립가설은 모집단의 평균이 15보다 작다. 역시 이것은 단측 검정입니다. 방금 전의 예제는 크다에 관련된 단측 검정인 반면에 이번 것은 작다에 관련된 단측 검정입니다. 규모가설이 맞다면, 즉 평균이 15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생겼을 것입니다. 즉 표본 평균은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규모가설하에서 평균은 15일이었죠. 그리고 16명을 조사했고 표준 편차는 2.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평균이 15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여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6분의 2.3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측한 값은 얼마가 나왔냐면 14가 나왔죠.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H로가 맞는 경우에도 규모가설 하에서 표본 평균이 14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새롭게 H1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로 했었죠. 가설 검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각력을 구해서 검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P값을 구해서 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각력에 의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값과 기각력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기각력이 왼쪽 편입니다. 자, XY 분포가 어떻게 됐었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5, 편차가 4분의 2.3이었는데 우리의 관측값은 14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각력은
왼쪽 편에 존재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H1이 맞다, 짧아졌다. 그리고 이것보다 높으면 H0가 맞는 것, 그리고 과거와 똑같이 15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기항력을 왼쪽 편으로 정하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항력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기항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유의 수준은 5%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항력의 왼쪽 확률이 5%가 된다는 뜻이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항력을 구하는데 우리가 기항력을 K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하시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측 확률이 5%가 되는 점이 1.645였죠. 이것을 좌우 대칭이니까 왼쪽 편을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645가 될 것입니다. 즉 K를 표준화해 주면 이 K 표준화해 준 값이 마이너스 1.645로 가겠죠. 자, K를 평균을 빼주고 편차 4분의 2.3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1.645가 됩니다. 그래서 15 넘어가고 밑에 거 곱해주시면 14.054가 나옵니다. 기항력 K는 14.054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값을 엑셀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가 되는 요 값. 우리가 엑셀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뭐뭐.디스트, x 값을 구할 때는 뭐뭐.인버스였죠. 자, 이것은 놈.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놈.인버스 쓰시고 왼쪽 확률이 0.05죠. 그리고 평균 15 써주시고요. 표준 편차 4분의 2.3. 그러면 값이 14.05가 나옵니다. 요 값이 14.05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14.05보다 크면 H0가 맞고 14.5보다 작으면 H1이 맞다라고 판단을 할 것인데 14일이 나왔기 때문에 표본 평균 14일이 기항력에 들어가므로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즉 치료 기간이 짧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알파는 5%로요. 자, 이번에는 P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값이라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이 결과보다 더한 것이 나올 확률이었죠. 그래서 P 값은 여기서는 P 값은 표본 평균이 14보다 작을 확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14일을 표준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4에서 평균 15를 빼주시고 편차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74가 됩니다. 즉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했을 때 이 14가 마이너스 1.74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러므로 이 P값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74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이 계산을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놈 디스트를 이용할 수 있겠죠. 놈 디스트에서 14까지의 확률, 평균은 15, 편차는 2.3 나누기 루트 16이니까 2.3 나누기 SQRT 16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2라고 써주면 왼쪽 확률이 계산되어지죠. 그래서 0.041이 나옵니다. 즉 P값은 0.041, 5%보다 작기 때문에 작으면 기각이라고 했었죠. 예,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알파는 5%일 때요. 자, 이것은 원래의 분포를 가지고 구한 것이고 제가 좋은 습관이 뭐라고 그랬었죠? 예, 표준화한 다음에 구해주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P값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74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X에서 구하는 방법은 놈 S 디스트가 되겠죠. Z값으로 마이너스 1.74를 쓰시고요. true라고 쓰시면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0.041이 나와서 여기서도 P값이 0.041, 알파는 5%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5%인 경우에요.